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식 필기 2회차 우리 위생관리 두 번째 시간이죠. 자, 22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기생충 예방법까지 제가 진도가 나갔었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이제 살균 및 소독의 종류와 이제 방법에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지금 22페이지 맨 아래 페이지 볼게요. 자, 살균의 소독의 종류와 방법 나왔습니다. 자, 살균, 소독, 방부, 멸균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살균 나왔어요.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소포를 사멸시키는 걸 우리가 살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멸균은요, 살균보다 훨씬 더 소독이 굉장히 센 상태인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켜 무균순 상태로 만들 수 있고요. 자, 아포를 형성한 균까지도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아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균, 이 미생물이 보호막을 입어서 이 열을 가해도 죽을 수가 없는데, 이 멸균 처리를 하게 되면 아포를 형성한 균까지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살균 소독 종류 중에 가장 강력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유 종류에도 일반 우유는요, 살균 우유예요, 여러분들. 이런 우유팩에 들어있는 건 살균 우유인데, 네모나게 이제 이렇게 빨대 붙여 있는 것도 네모난 팩에 들어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걔가 멸균 우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걔를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 팩 우유가 한 일주일 정도가 유통기한이라면 이 멸균 우유는요, 거의 한 달 정도가 유통기한이 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살균 처리를 더 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멸균 우유가 조금 고소한 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치즈 같은 거 만들 때도 멸균 우유는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살균, 멸균, 소독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이에요. 병원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 감염력을 없애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방부겠죠. 자, 방부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게 균의 발균을 저지시키거나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살균의 효과는 없어요. 균을 없애거나 죽이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더 이상 미생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얘는 살균 효과는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살균의 작용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가장 센 게 누구라고요? 멸균이요. 얘는 아포를 형성한 균까지 제가 죽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살균, 그 다음 소독, 그 다음 방부. 얘는 균을 없애는 역할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독 방법의 종류 볼게요. 자, 물리적 방법은 비열 처리법, 그 다음에 열 처리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 하나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자외선 멸균법. 자, 제가 멸균이란 이름 들어가면 굉장히 강력한 거라고 했어요. 자, 살균력이 높은 2500에서 2800 옴스트롱의 자외선을 사용하여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방사선 멸균법 코발트 60을 사용한다는 거, 요거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코발트 60 사용해서 방사능을 이용해서 멸균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세균 여과법 볼까요? 세균 여과기로 걸려서 균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음파 멸균법, 전자파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자, 열 처리 방법 안에 건열 멸균법, 자비소독, 화염 멸균법이 있는데, 자, 건열 멸균법에는 건열 멸균기를 이용해서 170도에서 2시간 정도 가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비소독, 이거는 끓이는 거죠. 보통적으로 우리가 식당에서 이 수저 젓가락을 끓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주 같은 거 끓여서 소독을 하잖아요. 아이들 옷 같은 것도 어때요? 끓여서 소독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자비소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화염 멸균법은요, 불꽃솥에 20초 이상 가열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처리 방법, 물리적법에서는 고압 증기 멸균법, 그 다음에 고유통 증기 멸균법, 간헐 멸균법 있고요. 우유 살균법.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어요. 우유 살균법 3가지 무조건 제가 알고 계시라고 했죠.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저온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그 다음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3가지 살균법 중에, 자, 제일 높은 온도로 쓰더라도 제가 몇 도를 넘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150도를 넘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높은 최고온 온도라도 우유살균법에서는 150도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30분을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을 쓰더라도 절대 30분을 넘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높은 온도라고 해도 150도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우유살균법에 대한 거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멸균법. 제가 아까 앞서서 이 멸균법에서는 아포를 형성하는 균까지 웬만하면 죽이는 게 제가 멸균 그만큼 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안에 들어가면요, 고압증기 멸균법이 있고 유통증기 멸균법이 있고 간열 멸균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포라는 단어 나와 있죠. 저 고압증기 멸균법을 이용하여 121도에서 20분간 살균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센 멸균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을 살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통증기 멸균법은 100도씨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포를 사멸시키지는 못한대요. 그 다음에 간헐 멸균법은 1일 1회 100도씨 증기를 이용해서 3번, 3회 살균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증기 멸균법의 대표다 아포를 형성하는 균까지 사멸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요거예요. 우유살균법과 고압증기 멸균법. 그래서 통조림 살균법에 이용되는 멸균 방법은 하고 문제가 나올 거고요. 제가 별표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우유살균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다 외우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고압적인 멸균법과 우유살균법 이 두 가지는 꼭 머릿속에 지금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24페이지 나왔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대요. 자, 끓이고 이런 방법보다는 이제 화학적으로 방법을 해서 우리가 이 살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석탄산 썼습니다. 자, 이 석탄산은 뭘 적어놓냐면요, 소독제의 살균력의 지표로 사용된다. 그래서 다음 소독제 중 살균력의 지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석탄산 외우셔야 돼요. 자, 하지만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고요. 피부 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얘 손 그냥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희석을 해서 우리가 살균력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얘가 살균이 강하기 때문에 소독력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크레졸. 석탄산보다 소독력이 2배 강하고요. 얘는 피부에 저자극성이지만 어때요? 냄새가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변소의류, 손소독에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승옥 나왔습니다. 승옥. 살균력이 굉장히 강해요. 금속이 부속시키고요. 단백질과 결합이 친전이 생긴다. 자, 얘도 원액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희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역성비누. 이거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죠? 자, 이 역성비누는 이 손을 살균을 시켜주고 소독을 시켜주는 거지, 세척력은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세척력이 없어요. 그래서 역성비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반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양성비누나 이 역성비누를 써서 살균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했어요. 효과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역성비누 사용법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생석회는요, 공기에 오래 놓치면 살균이 약해진다. 분변 소독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독력의 구비 조건 볼까요? 살균력이 강해야 되고요. 금속 부식성이 없어야 되고요. 표백성이 없고 용해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으며 침투력이 강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나왔습니다. 자, 조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식재료 유통기한 및 장의 신선도를 판단을 하셔야죠. 그냥 손님 받아서 그 음식에 대해서 신선도를 판단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식재료 유통기한, 그 다음에 신선도 확인, 꼭 오픈 시간에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바닥에서 60cm 이상의 높이에서 보관 및 조리 방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놓치시는 분들 많죠? 양파 망채로 바닥에 놓고 계시는 분들, 대파
양파 망채로 바닥에 놓고 계시는 분들 안 된다고요. 바닥에서 60cm 이상의 높이에서 보관 및 조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바닥에 놓고 이렇게 주방 바닥에서 양파 같은 거 이렇게 다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요. 바닥에선 60cm 이상 띄어 오셔야 됩니다. 자, 손 씻기 칼, 도마, 조리도구 등 청결하게 세척과 교차 오염을 방지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식품을 보관하는 보관실,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의 내부 청결을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사자의 복장 및 위생관리 당연하죠. 조리복 이런 거. 옛날에는 조리복 입지 않고 요리하신 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위생관념이 좀 많이 철저해졌죠. 조리화도 다 따로 있고 조리복 이런 거 갖춰서 모자까지도 갖춰서 입으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타임 페이지 볼까요? 25페이지. 자, 조리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해동된 식재료는 재농동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냉동식품을 사셨으면 그거를 해동했어요. 먹으려고요? 그럼 다시 재냉동시키면 될까요? 안 되죠. 다시 냉동시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요리학원 근무 시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덩어리 고기가 들어와요. 덩어리 고기가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최근 진짜 한 6, 7년 전까지도 이랬던데요. 이 6, 7년도 더 덜 됐죠? 한 4년 전, 3년 전, 4년 전. 제가 요리학원 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되니까. 3, 4년 전, 4년 전 일하던 데인데,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각자 써야 되니까, 그거를 덩어리를 해동을 해요. 썰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리를 쓰겠죠? 그럼 그 해동되면 그 부분을 자기가 쓸 만큼 잘라요. 그럼 그 녹은 고기 또 어떻게 하냐? 또 냉동실에 넣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선생님이 그걸 딱딱한 상태로 못 쓰잖아요. 그럼 또 녹이는 거예요. 또 녹여서 조금 녹았어야 썰 수 있게. 그럼 또 잘라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는 정말 식중독에 오염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삼겹살이 구워 먹고 조금 남았더라도 이 식품 위생 관리 이 상은요 다시 냉동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딱 소분을 하시고 고기 들어온 날, 고기 아예 들어온 날, 저희는 고기 정말 딱 들어온 날 쓸 만큼씩만 냉동을 시켜요. 진공까지 포장해내요. 진공 포장을 해서 저희 때 공기가 노출되지 않게 딱 바로 냉동실에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다시 해동했다가 다시 녹이는 일은 없어요. 판매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동된 식재료는 다시 한번 재냉동시키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얼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냉동만두나 이런 것들 사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냉동실에 넣고 쓸 만큼만 녹여서 쓰셔야 돼요. 다시 얼리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철칙입니다. 그 사이에 식중독이 오염될 수 있어요. 자, 개봉 통조림은 절대로 통조림 캔채로 절대 냉장고에 넣지 않습니다. 요거 안 지키시는 분들 많죠. 참치캔 따갖고 거기다 그냥 비닐봉지 싸갖고 냉장고에 넣으시는 거 안 돼요. 통조림에는 주석으로 만들었고 그 절단된 면에서 이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요.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조림채로 절대로 따진 단면이 보이는 데에서 절대 통조림을 넣지 않습니다. 남으시면 따로 통에 담으셔서 냉장고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칼, 도마, 조리도구의 용도별 구분 사용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채소, 육류, 어류, 과금류 순으로 조리하셔라. 도마를 쓸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왜냐면 이 과금류가 뭐예요, 여러분들? 닭이나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이 교차 오염이 굉장히 많이, 살모넬라균 같은 게 오염이 많이, 교차의 오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를 먼저 썰고 그 다음에 닭이나 오리 같은 거는 제일 마지막에 썰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리 후에는요,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품목명, 날짜, 시간을 표기하셔서 보장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리된 식품은 0도씨 이하. 0도씨 이하는 뭐예요? 냉장이죠. 60도 이상 아예 따뜻하게 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보관하셔야 된다. 자, 익힌 음식과 다른 음식은 부고 나서 보관하고, 가열한 음식은 즉시 제공하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식힌 다음에 냉동 보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의 위생적 보관 및 선택 방법 나왔습니다. 채소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선입선출 너무 중요하죠. 제가 항상 저희 아르바이트가 오거나 직원들, 선생님들한테 항상 명시하는 게 뭐예요? 선입선출이에요. 무조건 핫쌤하고는 선입선출이 먼저다. 선입선출이 지켜져야 됩니다. 가끔씩
후입선출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후입선출하고 선입선출 구분하시죠? 아시죠? 후입선출, 선입선출. 자, 선입선출은 제가 어제 들어온 야채를 먼저 쓰고 오늘 장을 봐왔어요. 그럼 그걸 그 안쪽에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가끔 후입선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가끔씩 진짜 세일하는 제품을 제가 사올 때가 있거든요. 세일해요. 오늘 빨리 써야 해요. 오늘 빨리 써야 되는 제품을 사왔을 때는 먼저 들어온 것보다 그게 오늘 들어온 게 신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후입선출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 거고요. 대부분의 야채는 어때요? 오늘 들어온 야채보다 어제 들어온 야채가 당연히 신선하지 못하겠죠. 오늘 들어온 야채가 더 신선하겠죠. 그럴 때는 무조건 선입선출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고요. 자, 사용하고 남은 채소는 위생폭으로 포장하거나 신문을 이용하여 신선도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채 있는 그대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때요? 말라버리겠죠. 자, 냉동식품류. 한번 해동한 식품은 절대 아까 제가 강조했죠. 재냉동하면 안 돼요. 자, 고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잘라서 분할해서 진공해서 그때 넣어놓으세요. 딱 쓸 만큼만 꺼내 쓸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자,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관리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자, 냉장식품류. 개봉한 식품은 당일 소비가 좋으면 보관하는 경우 랩이나 위생pak으로 포장하여 구입 날짜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과일류는 바구니 등을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죠. 사과와 같이 변색이 되는 과일류는 잘랐으면 설탕물이나 레몬물에 담가서 갈변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바나나는 어때요? 상온에 보관하시는 게 훨씬 더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건어물류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죠. 진짜 잘못해서 실온에다 놔두시면 곰팡이가 필 수 있거든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때는 더더욱 곰팡이가 더 많이 필 수 있겠죠. 냉동 보관하는 거 채도 못해도 냉장 보관이라도 하시는 게 가장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통조림류 개봉한 캔은 바로 사용하며 남은 경우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개봉한 캔을 따진 부위가 그 공기에 자꾸 접촉이 되면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먹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열었으면 나머지 재료는 통에 담아서 따로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26페이지 볼게요. 자, 식품 첨가물과 유해물질 나왔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정의. 자,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은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식품의 향품을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씁니다. 식품의 영양을 강화하기 때문에 쓰기도 하고요. 식품의 기호, 막한 등 이게 뭐야? 맛있으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라고요.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식품의 제조 및 품질 개량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사용 조건 및 규제 기준 볼까요? 자, 식품 첨가물을 사용 시에 대상 식품,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 안정성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양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 1일 섭취 허용량, 유효 농도를 어딘 쓸 수 있고 어딘 쓸 수 없다 이런 거 정해 있죠. 식품 첨가물 공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식품 첨가물의 분류. 별이 3개나 나 있어요. 그만큼 어때요?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별 3개 표시되어 있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식품의 변질 및 부패를 방지해 보존성을 높이는 첨가물 한번 볼까요? 자, 보존료 방부제 나왔습니다. 자, 보존료 방부제가 뭐냐? 식품의 변질 및 부패를 방지하고 식품의 영양가와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 종류는요. 데이르도 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안식향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방부제의 보존료에 해당되지 않는 첨가물은 무엇인가? 아니면 다음 중 보존료에 사용될 수 있는 첨가물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보시고요. 자, 살균제 나왔어요. 식품의 부패 원인균 및 사멸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소삼 나트륨, 표백분, 에틸렌 옥사이드, 과산화수소 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산화방지제. 여러분들 산화방지가 뭐예요? 산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유지예요, 유지. 기름이 변질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유지의 산패 및 식품의 산화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식품 첨가물. 자, BHA가 있고요. BHT, 그 다음에
아스코르빈산 나트륨, 모유직 사사프로필, 에르소르빈산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27페이지. 자, 천연 황산화제 나왔네요. 아까는 이 산화방지제가 화학적인 거였다면 얘는 천연 산화방지제예요. 그러니까 식품 내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비타민 E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토코페롤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C에는 아스코르빈산, 참기름에는 세사몰, 모카씨에는 고시폴이 들어있어서 산패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 두 가지입니다. 토코페롤과 아스코르빈산이요. 천연 산화방지제, 다음 중 천연 산화방지제에 해당되는 것은 천연방지제로 불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비타민 E와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과 토코페롤 이름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빠르죠. 조금 천천히 조절해 볼게요. 자, 식품의 기호성 향상과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 나왔습니다. 조미료 있고요, 뭐 산미료 있고요, 감미료 있고요. 한번 내용 볼까요? 착색료, 발색제, 표백제, 그 다음 착향료. 다음 페이지 있나? 볼까요? 오, 여기까지네요. 일단 자, 식품의 기호성감 있는 식품 첨가물 한번 볼까요? 조미료는요, 식품의 본래의 맛을 돋구거나 조절해 풍미를 좋게 하는 천연 조미료.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도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소고기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그죠? 요게 식품 첨가물 천연 조미료로 해당이 되고요. 자, 그 천연 조미료로 들어가면은 글루탄산 나트륨, 이노신산, 가다랑이포, 호박산, 구안이산이 있는데 얘는 천연 조미료는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화학 조미료에 해당이 되겠죠. 글리신, 연산 나트륨, 디주석산 나트륨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가끔씩 이제 천연 쪽으로 만드는 조미료도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성분 같은 거 보고 샀는데 화학적 조미료가 아니라 천연 쪽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조미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가격대가 비싸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천연 조미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산미를 신맛이죠. 신맛을 부여하고 미각과 청량감과 상큼한 자극을 주는 첨가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석산은 어디 들어있다고요? 포도 장류에 들어있고요. 구연산은 귤, 딸기, 레몬 등에 들어있고요. 젖산은 김치와 치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식품의 단맛, 감미료죠.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사카린 나트륨, 디소피터. 이 사카린 나트륨이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뉴수가예요. 뉴수가라고 하죠. 뉴수가. 뻥튀기에 좀 많이 들어있고, 집에서 이걸 가끔 쓰는 때가, 깍두기 잘못 담그면 막 콧물처럼 끈적끈적해질 때 있잖아요. 설탕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대신 설탕을 안 넣고 이 뉴수가를 살짝 넣으시면 단맛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설탕이 녹지 않으니까 끈적끈적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 깍두기에는 이 뉴수가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양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설탕 대신 김치 담글 때 뉴수가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단맛을 주는 용도로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디솔비톨 뭐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니까 이 사카린 나트륨이 제일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되고, 착색료, 식품의 가공 공정에서 변질되는 변색되는 식품의 배색을 복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뭘 설명드릴까? 착색제의 대표적인 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단무지를 만들 때도 착색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무지를 만들 때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변하게 만든다. 이렇게 색깔을 입힌다. 그런 것들 우리가 착색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는 거죠. 이 발색제하고 착색제가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발색제 있잖아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발색제하고 착색제가 조금 다른 게, 착색제는 다른 색깔을 입히는 거고요. 발색제는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분홍색인데 얘를 햄을 만드는 공정에서 색깔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분홍색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정제인 색소 고정제인 발색제를 쓰는 거고요. 착색제는 단무지가 하얀색인데 거기다가 노란색을 아예 입혀버려. 왜냐, 단무지를 공정 중에 걔가 하얀색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색깔이 조금 안 이쁘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예
노란색으로 입혀버리죠. 그래서 색깔이 좀 이쁘게 나오게. 그건 착색제예요. 그래서 착색제하고 발색제가 조금 약간 애매하게 다릅니다. 발색제는 식품의 색깔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식품 첨가물이다. 그 대표적인 게 육류 발색제로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백제. 식품의 색소가 퇴색 또는 변색되었을 경우 색을 아름답게 위해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되어 있어요. 환원제, 산원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밀가루에도 표백제가 들어있어요. 원래가 그렇게 하얀색은 아니거든요, 밀가루가. 그래서 거기도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착향류. 식품의 향을 첨가시키거나 제품 공정 등 손실된 향을 첨가하여 식품 본래 향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멘톨이나 바닐레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 식품 공정 만들 때나 쓰고요. 바닐라 향 이런 것들 향을 조금 더 제조 가공 중에 향이 손실됐기 때문에 그 향을 조금 더 첨가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착향료라고 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볼까요? 위생관리 문제가 굉장히 좀 외울 것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긴 하는데 얘를 통째로 다 외우기는 여러분들도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론 부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보시는 게 좋냐면 조금 문제풀이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사카린 나트륨 나왔어요. 제가 아까 감미료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사카린 나트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설탕이 아무래도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사용 기준량이 정해 있는 감미료는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걔가 누구라고요? 사카린 나트륨 뉴수가라고요. 설탕의 300배래요. 설탕 300배 쓰는 것보다 이 뉴수가 하나 쓰는 게 훨씬 더 단맛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허용식품과 사용량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사용 가능 식품이 누구라고요? 건빵, 생과자, 청량음료, 뻥튀기 같은 거요. 사용 불가 음식은 뭐예요? 식빵, 이유식, 백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류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김치는 사용할 수 있냐고요? 김치도 허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타르게 색소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나와 있네요. 면류, 김치류, 다류, 동류, 젓갈류, 단무지 등에는 타르게 색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참 많았던 적이 있어요. 명란젓 빨간색을 일부러 색깔을 입혀서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되게 단속으로 하고 많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고춧가루,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고춧가루가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일부러 색소를 써서 빨간색을 좀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유지 및 개량 및 유지를 위한 식품 첨가물, 유화제, 호료, 피막제, 그 다음에 밀가루 계량제, 품질 계량제, 이영제 등이 있는데, 자, 유화제 먼저 볼까요? 자, 유화제.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유화제, 천연 유화제가 뭐예요? 나낙,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스틴입니다. 그래서 노른자, 양식 실습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노른자에다가 식초 넣고 기름 조금씩 넣어서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마요네즈가 만들어지잖아요. 아이스크림에도 노른자가 들어가기도 해요. 계란이 들어가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기름하고 물을 섞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화제가 뭐냐? 기름하고 물을 섞이게 하는 녀석이고 가장 대표적인 건 뭐라고요?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료. 점착제, 증정제, 안정제예요. 그래서 옛날 끈적끈적거리는 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정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거, 이 형태를 보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 식품의 결착성이 점착성이 증가하고 유화 안정성 향상, 가열이나 보존 중 선도 유지를 할 수 있고 식품의 형태의 보존을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젤리 같은 거를 만들 때 그냥 만들면 열에 약하거든요. 걔가 실온에 놔두면 어떻게 해서 쓱 녹아버리겠죠. 근데 이때 호료를 집어넣게 되면 이 형태를 조금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긴산 나트륨, 카제인 나트륨, 젤라틴이 이 호료에 해당이 되고요. 자, 피막제 볼까요? 식품 외형의 보호막을 만들거나 광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첨가물을 우리가 피막제라고 얘기합니다.
열대과일 같은 게 우리나라 이렇게 넘어올 때 피막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식품이랑 이 과일은 후숙을 통해서 숨을 쉬면서 얘네가 조금 더 많이 있게 되고 그러는 건데, 바나나나 오렌지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파인애플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렇게 넘어올 때 얘를 검열을 받고 우리나라 마트에서 검열까지 오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동안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숨을 자꾸 쉬다 보니까 얘네가 썩게 되거나 부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피막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과일이 천천히 익게 됩니다. 천천히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가서도 그 초록색인 바나나를 볼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피막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나가 안전하게 우리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마트에 판매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호로, 지방산염, 섬유왁스, 초산 비닐수지 등이 있습니다. 자, 밀가루 계량제 볼까요?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제빵 효과의 저해물질을 파괴시켜 분질을 계량하는 첨가물이 되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밀가루 영양제예요, 여러분들. 밀가루 바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 비타 500이에요. 그래서 밀가루가 품질이 조금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밀가루 계량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품질 계량제. 자, 얘는 햄, 소세지 등의 식육 여제품에 사용하고 결착성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탄력성, 보수성, 폐사증을 증대시키게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다. 이렇게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영제. 얘도 문제 잘 나오는데. 자, 이영제 뭐냐면 빵틀에서 빵을 이렇게 구웠어요. 근데 빵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빵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를 그러면 빵틀에 빵이 다 묻으니까 형태가 너무 안 예뻐지겠죠. 이 형태를 그대로 잘 이 말에 답이 있어요. 형태를 잘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걸 이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가되어 있는 것, 식품 첨가물에서는 뭐만 허용된다고요? 유동 파라핀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형제가 없다면 빵을 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버터나 기름 같은 걸 많이 발라주셔야겠죠. 자, 식품 제조에 필요한 식품 첨가물 나왔습니다. 팽창제, 소포제. 자, 팽창제. 빵을 부풀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암모늄, 탄산 암모늄 등이 있고요. 자, 소포제 거품을 없애주는 녀석이죠. 자, 이건 언제 뗐어요? 대두하고 팥은요, 물에 담가 놓으면 어때요?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 사포닌이라는 독성물질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소포제를 살짝 쓰면 그 거품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시 거품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누구라고요? 규소, 수지. 실리콘 수지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규소, 수지예요. 얘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벌써 30분이 넘어가네요. 자, 추출제 나왔습니다. 자, 일종의 용매로서 이 천연식품 중에서 성분을 용해 추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N액산이 있는데, 요건 잘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냥 한 번씩만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껌기초제 이거 문제 나와요. 잘 나옵니다. 제가 몇 번 시험 보러 갔을 때 몇 번 나왔어요. 껌의 적당한 점성과 카나일성을 갖게 풍미를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식품 첨가물 에스테르검, 초산비닐 수지. 요거 두 가지. 초산비닐 수지가 보기 문제로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두 가지 꼭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해식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분, 40분씩 쪼개서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29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는 유해물질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